네, 이분과 함께 시장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요즘은 지수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계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수는 계속 좋거든요. 근데 가는 종목에 있어서 색깔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내 포트에 있어서 비중을 또 다시 재편을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 등등 많습니다.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 내려주고 계세요? 일단 지수에 대한 고민은 코스피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코스닥은 지수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네. 830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를 지금 이탈하느냐 아니면 지켜주느냐가 무척 중요한데 그쪽이 또 삼중 바닥권 네, 맞아요. 자리죠? 기술적으로는 네. 또 이제 삼중 바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은 이제 또 지켜주는 올라왔죠? 모습이긴 한데 이게 진짜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아마 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지켜줘야 우리 계좌도 지수하고는 좀 다르게 계좌도 좀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하락 종목수 있죠.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놓은 그 부분이 상승 종목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근데 코스닥의 수익률을 보시면 0.75%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빠지는 종목들은 더 많았는데 지수가 상승했다? 아, 이거 시가총액 몇몇 종목들이 올라서 지수만 저렇게 왜곡이 되었지 우리가 그들 종목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 지수와는 괴리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소외될 수 있죠. 체감은 아마 낮았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어제보다는 좀 나은 그런 모습을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그 화면이죠. 어제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그다음에 HLB죠. 네, 관련된 그룹주들이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이 저렇게 가니까 지수는 빨간불 대신에 종목은 별로 안 좋은 그런 흐름이 어제까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건데 특히 양시장의 어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밑에 HLB, 삼천당제약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 하스가 있죠. 저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이제 시장에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또 시장에 거래 대금을 흡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이벤트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2023년입니다. 여기가. 파란색이 기관들이 1년 동안 팔았던 금액입니다. 5조 3천억 정도 돼요. 작년에 코스닥에서.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한 4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아직 상반기 이제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5조 팔았는데 벌써 상반기에 4조를 판 거죠. 와.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저 흐름이 곱하기 2로 8조까지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면 저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좀 힘겨운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라는 이 중요한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뒤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개별 종목들은 조금 이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830일 우리가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지켜주면 괜찮은데 거기 심리적인 지지란을 깨버리면 지금 위에 있는 검은색은 코스피 신용잔고 금액이고 밑에 있는 노란색은 코스닥의 신용잔고 금액인데 연초 대비해서는 어쨌든 레벨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 또한 이제 물량 부담으로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라인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잘 지켜주면 당연히 그 물량이 안 나오고 버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켜줄 가능성을 우리는 뭘 보고 이제 포인트를 찾아야 되냐라는 건데 올 상반기에 보시면요. 양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를 합했을 때 2,000개가 넘게 시장이 안 좋았던 날들이 있어요. 딱 3일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17일, 2월 27일, 4월 16일 여기에 2,000개인데요. 그 위로 그래프가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죠. 근데 1월 달은 그렇게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더 빠졌습니다. 시장이. 빨간색은 코스피 지수거든요. 근데 2월 달은 그날을 바닥으로 오히려 올라왔고 4월 달도 그날을 바닥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켜주지 못한 1월보다 2월과 4월에 저렇게 바닥이 나왔던 케이스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라면 830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공통적인 부분은 2월 달과 4월 달은 아주 의미 있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 2천억 전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4월 달도 그렇죠. 그죠?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근데 네. 1월 달은 오히려 매도가 나오면서 더 빠져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의미 있는 매수가 한 들어와줘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아, 이제는 여기는 지켜주겠구나,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어제 약 1,9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막 2,000원 엄청나게 넘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들어온 거고 오늘은 약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대신에 코스피를 오늘 2,000원 그쵸? 정도 사고 있죠. 그래서 저 금액을 좀 염두에 두고 추가적으로 매도만 나오지 않으면 이 830 정도 선에서는 2,000개 넘는 하락 종목 수가 나오고 난 다음이니까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치를 가지면서 내일이지 마지막 날이죠 이번 주에 내일까지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기대 요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상황 속에서 830선이 무너지면 완전히 또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더 빠질 수 있는 하방이 열리기 때문에 꼭 지켜줄 수 있을까 여기 응원하게 되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또 코스피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요? 그쪽으로 모멘텀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금융이지 않을까 네, 싶어서요. 네, 네. 밸류업 기대와 함께 최근 금융주가 이게 그냥 단순히 강한 게 아니구나 추세를 만들면서 신고가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면 그냥 보내줘야 하는 재료인 것인지요? 일단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성향을 제가 봤을 네. 때는 금융 섹터 투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 증권, 보험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표정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투자하기보다는 그러면 왜 지금 내 계좌가 조금 별로고 왜 금융업종이 강한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네네. 그죠? 네. 그러면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야지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나면 어떤 업종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파악하는 표가 있는데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동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주도 섹터는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뭐 조선이나 방산 일부 이렇게 강했었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 주 들어와서 주로 기관들의 매도 업종에 주로 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차익 실현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미리 표시를 다 해뒀거든요. 와, 네, 은증보. 네, 네. 은행, 증권, 보험. 네, 이쪽으로 지금 이들을 좀 팔아가지고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종목들은 잘 못 가고 왜냐하면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새로운 이제 또 금융 섹터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이걸 바로바로 교체해서 옮겨 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죠. 예.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지금 이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대형주 쪽으로 섹터의 수급 로테이션이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 기관들이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들 플레이를 할 것인 건가 중요할 건데요.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아직 안 채운 기관들이 있다면 뭐 일정 부분은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요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일단은 뭐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죠. 지금 이야기가 지금 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한 차례는 인하하겠지만 얼마나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질까? 좀 높은 금리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그러면 금융주들은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뭐 정부에서 열심히 지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밸류에 대한 네. 기대감. 네 번째가 20년 사이클인데 요거는 아마 차트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거든요. 하나씩 빨리 말씀을 드려보면 볼커룰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 금융기관들을 규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거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딱 바뀌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금융주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볼커룰을 완화한다는 소식에 금융주들이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볼커룰 개정안 최종 승인하니까 또 올라가고, 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금융주들이 월가에서 좋아했던 거죠. 이 트럼프가 우리를 열심히 뭔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구나.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이제 자극을 시키네요. 미국에도 그렇고 일부 이제 우리나라 쪽도 관심이 네. 생기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막 재정 적자를 막 해서 돈을 막 찍어내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중의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이 과거에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GDP 대비해서 재정 규모, 적자 규모가 커질 것이고 금리가 좀 올라오지 않겠냐 이 두려움도 미리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 밸류업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 어제 뭐
정책들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금융주 20년 사이클은 이 부분입니다. 증권업종이 1980년도에서 90년 사이에 트로이카 뭐 이런 이야기 나면서 증권, 건설, 뭐 삼저 호황을 바탕으로 올랐던 적이 있어요. 아마 젊은 분들은 네, 까마득한 옛날이라서. 근데 그리고 20년 뒤에 2004년에서 2008년도 금리 상승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험업종이 20년 뒤에 또 상승 사이클을 금융업종에서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은행주들이 뭐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또 밸류업으로 인해서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20년에 한 번씩 금융주들이 세게 튀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기관 투자가들은 염두에 두고 좀 포트폴리오를 지금 좀 재편을 일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밸류업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은증보 가운데 20년 사이클 확인하면 지금은 은행인 걸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요. 뭐 은행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제가 이제 좀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속해져 있는 KB금융그룹도 그렇고요. 되게 무겁습니다. 근데 이미 이번 주 들어서 꽤 상승폭이 올랐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굳이 뭐 따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은행주들이나 이들이 열심히 달리면 정부에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해주더라고요. 뭐 이제 대출을 좀 줄여라, 뭐 금리를 너무 세게 받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이 하죠. 그러면 그럴 때 혹시 좀 정부에서 이 입김이 작용할 때 주가가 조정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차라리 그럴 때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이미 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잡아서 이게 안 움직이면 또 야, 괜히 옮겼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알고 다음에 한번 좀 조정 구간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규제를 받는 쪽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음은 인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팀장님 모셨으니까 이쪽도 한번 볼게요. 테슬라. 최근에 움직임이 또 엄청나고 이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2차 전지에 있어서 이제 가는 방향을 만든 게 아닐까. 여기에 더해서 7월 23일에는 실적 발표도 있는데 테슬라 관련한 모멘텀이 산재해 있잖아요. 물론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로봇, 뭐 다양하게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쪽에서 우리가 다 펼쳐놨을 때 어디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테슬라를 받아들이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가 강하다고 해서 2차 전지를 받아들이는 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오늘도 새벽에 한 6% 추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보다 오늘도 그 강세를 이어가느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시가보다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의 최근 강세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요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직접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인도량이 44만 3천 뭐 나왔다고 해서 환호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거 사실은 기대치를 이미 낮춰놨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보다는 박스로 제가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ESS 관련된 부분이 100%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설치가, 이 부분에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ESS도 베이스는 주로 배터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배터리의 센티를 그나마 좀 막아줄 수 있는 하방을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살아나서 지금 올라온 건 아니다라는 그 부분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관련된 이 사업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파동을 만들고 있는 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뭔가 관련된 종목의 밸류체인을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에너지 스토리지의 이 뭐 올라오는 숫자를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뭐 데이터라든지 판매량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그림은 이 그림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FSD입니다. 요즘 자율주행 현대 오토웨버가 강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 요거는 매일매일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다니는 FSD 누적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는데요. 요게 앞에 60억 마일이 되면 규제 당국에서 미국에서 승인을 주게 됩니다. 자율주행 이제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도 살아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지금 좀 남아 있으니까요. 실시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남아 있으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ESS와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두셨다가 전기차 쪽은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ESS라고 한다면 뭐 신성 ST, 서진 시스템, 한중 NCS, 그리드위즈 등등 많은데 그래서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시죠. 오히려 2차 전지보다는 ESS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더 체크하는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 재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